30년 뒤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같은 위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약 70% 확률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최근에 네. 김작가 TV에 이제 고정으로 이제 한두 달 전부터 이제 나오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저를 고정을 불러주셔서. 네, 근데 소장님 최근에 김작가 TV에서 이제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인물 한 분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여러 방송을 나가는데 제가 일주일에 나가는 방송 고정만 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재석 씨가 왜 사회를 잘 보느냐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유재석 씨가 제가 이제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출연자가 자신의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깔아준다 뭐 그런 것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채널보다도 김작가 TV에 오면 물론 한 달에 한 번 이제 작가님 불러주셔서 옵니다만 편해요. 할 소리 다 할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도 않는 얘기 뭐 막 화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어디 가서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정리된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물론 이제 맞고 틀리고는 이제 별개 문제 하더라도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뭔가 딱 얘기하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이 여기 오면 좀 시원해지고 갑니다. 오늘도 이제 시원하게 이야기 이제 풀고 가실 텐데 이제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 전에 일단 시장 점검을 한번 하고 가야죠. 근데 지금 시장은 제가 지난달에 김작가 TV에 출연했을 때 봤던 뷰에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수도 그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2,600의 바닥이고 2,750이 어떤 박스권 그 상황에서 놓여 있는데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화요일 날 녹화 기준인데 월요일 날 좀 큰 폭으로 빠졌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2,600까지는 2,650이 바닥이 이제 찍었으니까 2,600까지는 한 50포인트 남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제 빅스텝 여파로 인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이제 빠졌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난달과 뷰가 동일합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자신 없다. 더 빠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룸을 열어두지만 물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600과 2,750 이게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투자자분들이 좀 지루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 여기서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죠. 그다음에 빅스텝에 대한 얘기 아직까지 이제 더 끝난 거 아니지만 이게 지금 새로운 것들은 하나도 아니에요. 다 새로운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성이 생기고 1분기 실적 발표 잘 나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저는 오히려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6개월에서 1년 보시고 주식들 모아가라 우량 주식들 모아가라고 했던 것들이 전 연말에 가면 정말 꽃을 피우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668, 코스닥이 911이네요. 어제 이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약간 살짝 올라온 것 같은. 그렇죠. 아직까지 고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너무 미세적인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김 작가님 낚시해 보셨나요? 바다 낚시? 아주 잠깐 해본 것 같습니다. 바다 낚시 가시면 여러분들 파도가 좀 심한 날, 그러니까 이제 바다 낚시란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해놓기 때문에 물때를 봐서 이제 예약을 하지만 파도가 심한 날 어쩔 수 없어 그냥 나가야 돼요. 근데 바다 낚시 파도가 심한 날 이제 앞을 보고 있으면 계속 출렁거리죠 이렇게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면 멀미가 나죠. 멀미가 나는데 여기서 멀미가 날 때 여러분들 이건 팁이에요. 하다가 멀미가 좀 심해질 것 같으면 먼 데로 보세요. 먼 바다를 보세요. 섬도 안 보이고 섬 없는 쪽으로 먼 바다를 보시면 멀미가 사라집니다. 그게 하나의 팁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렸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출렁이는 파도 위에 배 타신 거예요. 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원자재, 어저께는 또 팜유, 뭐 펄프, 뭐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 지금 뭐 많이 빅스텝을 하냐 안 하냐,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신경 쓰시면 멀미 나요. 저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신경 안 쓴다는 표정이 막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막 이런 게 아니라 금리 인상 하네? 유가가 올랐어? 그러네? 이런 정도로만 봐요. 그러면서 먼 데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분들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같이 방송을 하기도 하고 앞코너 뒷코너에서 얘기를 들어다 보면 단타 짧게 방망이를 잡아라? 저는 지금 짧게 방망이 잡아서 수익 내시는 분들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요. 제 경험상. 지금은 차라리 먼 시야를 보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고 그게 좀 되면 한
더 갖고 가면 돼. 그런 정도로 지금 하시면 저는 제가 한 달 반 전에 주식 샀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때 이제 첫 2월 달에 이제 출연했을 때 주식 살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달에 샀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다 플러스예요. 물론 이제 플러스가 크냐 작으냐는 하지만 이게 빠질까 막 이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앞만 보면 지금 멀미 나는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료주 사야 돼? 비료주 사야 돼? 오늘 또 얘기가 나왔던 드론택시 사야 돼? 아니 바이오주 사야 돼? 이래가지고 저는 답을 못 찾는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출렁이는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그렇죠. 좀 먼 데를 보자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자 1분기 실적 얘기해 주셨어요. 예. 1분기 실적 좀 어떻게 나왔고 좀 대응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게 저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을 때 제가 이런 이제 방송에서 그때는 이제 매일매일 방송 나가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아직도 66,000원대에서 오늘같이 올라가는 장에서 삼성전자 약보합으로 제가 끝난 걸로 보고 왔는데 상당히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던 분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분기라고 본다라면 갑자기 전쟁이 빡 터지면서 유가가 120달러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있었습니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상수 그다음에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QT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5조라는 돈을 매달 5월부터 빨아들이겠다. 진공청소기가 이제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1분기 경제가 흔들렸죠.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이 없었어요.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1분기는 견뎌만 다오. 잘 견뎌만 되면 앞으로 2분기, 3분기부터 어차피 전쟁은 뭐 언젠가 끝날 것이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지금 현재 지금 뭐 아직까지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감은 있습니다만 이제 풀어지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1분기만 잘 견뎌다오라고 했는데 실적이 1분기 잘 나온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건 전 그거라고 봐요. 삼성전자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장비주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저는 그건 백밀러에 비유하고 싶어요. 어차피 1분기 실적은 다 백밀러예요. 다 백밀러예요. 1분기 실적은 백밀러를 보니까 뒤가 화려한 거죠. 그러니까 뭐 도심 야경을 백밀러로 보면 엄청나게 화려하잖아요. 그런 거지만 그렇다면 앞을 딱 봤을 때 라이트를 비쳤을 때 역시 화려한 기업이 있고 이 앞이 꽉 막힌 기업이 있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앞이 지금 불투명하다는 거죠. 코너가 되면 삼성전자만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좀 불안정한 모습들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앞에 물론 확정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만 가이던스 제시가 없었고 지금 실적 잘 나온 것 중에 가이던스가 잘 나오는 기업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미국에서 델타나 뭐 이런 것들이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항공주들이 실적은 안 좋았는데 주가 다 올랐어요. 왜냐하면 백밀러는 어둡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그 거기 국내 선수니까 늘어날 것이다. 플로리다로 그 휴양가는 사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앞이 좋아? 그럼 투자하자. 이런 개념이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경우 1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잖아요.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인건비 때문이래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그 인건비 해결할 거 안 할 거야? 거기에 대한 답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네이버를 선뜻 못 사는 거죠. 인건비가 올라간 것 때문에 빠졌다? 그럼 인건비가 빠지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한 번 올라간 인건비를 내릴 수 있나요? 쉽게 못 내리죠. 쉽게 못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지금 오늘도 또 오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노조 파업 결의를 했더라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노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절호위기예요. 작년에 어떻게 실적이 좋았죠? 정권 교체기죠. 이렇다면 이권단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절호위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기업이 그거를 통제 못한다? 저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게 노조가 파업하는 게 잘못됐다 뭐 어떻게 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주잖아요. 기업의 주인이잖아요. 사장을 고용한 거잖아요. 사장이 알아서 그걸 해결해 줘야 돼요. 임금을 높여주던 아니면 그들을 다 잘라내고 새로 고용을 하던 사장이 그거 해결을 못하면 그 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여러분의 신념에 따라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 상승 문제, 물가 상승 문제,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 사정 해결 못하면 그 기업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마인드셋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부분 지금 1분기 여러분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적은 백밀러다. 화려하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가이던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나온 것들이 이제 그 반도체 기판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자화전자도 증설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뭐 에코프로라
증서라든지 첨보라든지 증서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2차 이제 소재를 보라고 그랬는데 반도체 그 장비주들까지 이제 지금 증서를 한다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자화전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애플에서 지금 뭐 카메라 뭐지 기업 생각 안 납니다만 그것 때문에 또 증서라는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쪽 시장은 근데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증서를 바라보는 느낌을 보면 증설은 단기적으로는 악재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재무제표 공부 잘 하셔야 되는데 왜 단기적으로는 악재냐면 단기적으로는 좀 투자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죠.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율이 나오려면 최소 몇 년 걸리기 때문에 내가 단기 투자자라면 이 증설 이슈에 따라서 조금 그 이익에 불안정성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특히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 EPS가 하락하기 때문에 매도한 게 맞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가치 투자자고 장기 투자자라는 걸 결정해야 돼요. 내가 가치 투자하고 장기 투자자라면 이럴 때 단기 투자자들이 파는 거 여러분들 사셔서 묻어두고 기다리시면 나중에 큰 성과가 날 겁니다. 이게 바로 기업을 믿고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2차 전지 소재에서 잇따른 증설 발표가 하는 이유는 그러면 이제 미래가 좀 유망하다 생각하니까 증설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김 작가님도 지금 얼마 전에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실 때 고민 엄청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고민을 하는데 내가 이제 옮겨 이제 필요해서 이제 나도 이 규모의 이제 스튜디오를 해야 되고 옮겨 와야 되는데 뭐 누구든지 좋은 데 가서 좋게 하고 싶은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따져봐야 될 게 돈 문제. 맞아요. 그다음에 고정비 문제. 처음에 일단 옮길 때 비용, 월세, 그다음에 관리비, 그다음에 뭐 장비도 바꿔야 되고 막 이거 하려면 내가 볼 때 김 작가님 몇 날 며칠 잠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몇 날 며칠이냐뇨. 몇 달. 그렇죠. 몇 달.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가다가 문득 생각나면 그것에 빠져가지고 잠 못 자는 거야. 저 이사 가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지금 다시 이사를 간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 간 거예요. 작년 2월에 여기 이사 올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김 작가님을 뵌지 얼마 안 되는데 처음 뵀을 때랑 그다음에 두 번째 뵀을 때 장소 달라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유튜버신데 유튜버 하시는 분도 장소를 옮길 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라면 얼마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를 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매달렸겠습니까? 이게 대표이사가 옮겨 증설해!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두 군데가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애플이 주문을 주기 때문에 그 공장이 증설한다. 이거는 개별 이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차전지 소재들이 다 증설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걔네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자 우리 증설하자 이렇게 증설하는 게 아니라 각 기업들마다 나름대로 자금 사정 따르고 만드는 제품에 따라서 검토를 했을 텐데 그 결과물이 지금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쪽 업계는 밝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지금 반도체 쪽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분야에서 지금 속해 있는 최선두주자 기업들이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다 하는 거기 미래를 당연히 예측을 하고 그렇죠.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더군다나 지금 재밌는 게 보면 과거 같은 게 이렇게 증설할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증자나 차입을 일으켰는데 제가 정확히 이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증자 차입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 돈으로 하는 것 같아요. 돈이 많다는 거거든요. 돈이 그만큼 있으니까 풍부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차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뭐 매장인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유상증자 이게 아니라 물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긴 하겠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감내할 수 있는 거죠. 은행에서도 얘네들이 증설하는데 뭐 몇천억 들어간다. 이 정도 우리가 대줄게. 그리고 그 기업에서도 이 정도 우리가 할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의 어떤 내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금 견고하다. 그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증설하는 기업들 여러분들 이 업계가 증설한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는 제약바이오 증설하는 기업 있나요? 아니면 다른 기업들 다른 업종 증설하는 기업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지금 증설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읽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단기 투자하신 분이라면 이제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죠. 그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장기 투자하는 분이라면 그런 것들을 좀 나쁘게 볼 이유는 좋을 리가 없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한 게 안전마진이라는 개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개념 포털 사이트 통해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안전마진이라는 게 그러죠. 지금 현재 기업의 가치가 100인데 현재 지금 주가가 70이야. 그러면 안전마진이 30% 확보된 거죠. 그렇죠. 그런 기업을 사라는 게 벤저민 그레이엄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벤저민 그레이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기업의 가치가 100인데 물론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논외로 치고 100이다라고 평가 나타났을 때 주가 싸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벤저민 그레이엄이 안전마진이 몇 프로 확보됐을 때 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의외로 그 부분은 잘 모르세요.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아시는 분은 좀 공부하신 분이고 그걸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했다라고 하시면 좀 더 공부하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책이죠. 거기에 보면 안전마진을 몇 프로 확보돼서 살아온 줄 아십니까? 무려 70%. 놀랍죠? 30%가 아니라 70%. 그러면 안전마진 70% 확보됐다라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완전 폭락했겠네요. 개폭락하는 거죠. 개폭락하는 거죠. 근데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 그걸 썼을 때가 미국도 이제 1900년대 3, 40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어떤 회계 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금융감독 권한도 있었던 것들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부도나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부도나는 기업이 많다 보니까 벤저민 그레이엄이 PBR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최소한 자산 가치가 있으면 나중에 이 기업을 쪼개 팔더라도 내가 자산을 좀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개념과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그럴 정도로 주가 떨어질 때 사라는 얘기는 앞서 언급했던 증설에 따라서 단기 투자들이 벌일 때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라면 그 주식을 주워 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벤저민 그레이엄이 PBR을 좀 중요시 여겼고 그렇죠. 요즘에는 뭐 사실 다른 것들 훨씬 더 많이 중요시 여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온 게 이제 PER, 뭐 PSR,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PBR을 가지고 자산 가치가 있으니까 사야 된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 안 하는 투자자고요. PBR을 언제 보느냐? 주가 떨어질 때. 최소한 이 정도. 제가 이 얘기는 한두 달 전에 계속 2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2600에 대해서 김 작가님 말씀하셨어요. 2600에 대한 근거가 뭐냐? 왜 2600을 안 깨냐? 차수사님 그럴 때 PBR 일선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PBR 일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역사적으로 깨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이 있다라는 거지. 이걸 또 살짝 깰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믿음 정도로 사용하는 거지. 지금 PBR이 뭐 낮다. 그래서 이 주식이 성장성이 있다. PBR과 성장성은 여러분들 다른 개념입니다. 성장성을 보려면 PEG라든지 PER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을 봐야지. 지금 PBR이 낮으니 성장성이 높다? 글쎄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논리적인 뭐 일관성 이걸 찾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삼성전자 따로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이라고 하셨지만 모든 분들의 국민주의니까 삼성전자. 자, 지금 백미러는 좋았죠. 앞에 지금 어둡다고 하셨는데 왜요? 어떤 것들이요? 저는 삼성전자가 사면 초과에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외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 뭐 좋을 텐데 왜 사면 초과에 빠졌냐라고 하면 이런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화면 하나가 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뒤에 있는 배경이 땅이에요. 지금 이제 저는 제 지금 영역에서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김 작가님 그 영역에서 영역을 차지하고 있죠. 저처럼 살이 쪘기 때문에 김 작가님보다 좀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드리는 이유가 반도체라는 거대한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죠. 반도체라는 거대한 땅에 각 제국들이 있어요. TSMC, 애플,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물론 이제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하지만 반도체로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비중이 차지하는 게 맥시 한 30% 정도 쳐줄 수 있다고 보면 100 중에 30에서 왕자는 삼성전자예요. 그건 누구든 인정을 해요. 삼성전자도 인정을 했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오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위기도 있었고요. 그 위기는 치킨 게임이었죠. 불과 여러분들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독주를 펼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고요. 그때 당시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가 항상 쫓아다녔어요. 치킨 게임이 이겨야 된다. 치킨 게임 뭐냐면 이거죠. 마주오는 자동차가 서로 죽자고 달려오는 거예요. 죽자고 달려다가 한쪽이 딱 꺾으면 이 사람이 이기는 거고 둘 다 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죽네. 지금 둘 다 죽고 있는 게 뭐죠? 쿠팡. 밑도 끝도 없이 출혈 경쟁하는 이 치킨 게임. 그래서 내가 누군가 꺾으면 내가 이 시장을 다 먹기 때문에 쿠팡이 지금 끝까지 개기는 건데 지금 아직 그 치킨 게임 하게 있는 거. 지금 이제 마켓컬린이 뭐냐는데 저도 오다 보니까 이름 기억 안 나지만 뭐 신선식품에서 이제 손드는 업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 결국 그전에는 일본도 반도체 회사가 있었고 미국도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겼죠. 일본이 제일 먼저 꺾었고 일본은 조선에서도 꺾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이 K조선이 여기 온 거고 어찌됐든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서 불과 한 4, 5년 전서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독주가 시작됐다. 언론들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땅을 다졌죠. 여기서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스스로가 밝히기에 우리 이제 비메모리 시장으로 나가겠다. 이것만 갖고는 그렇잖아.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먹는 땅이니
이쪽으로 나가겠다. 네.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 각 성들이 있는데 이제 자기 성이 잘 살고 있다가 자, 우리 이 땅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먹기 위해서 이제 딱 처리가 나왔는데 두 방 얻어 터졌죠. 나오자마자. 처음에 인텔과 싸우려고 했더니 인텔이 100조인가에 들여가지고 유럽의 공장을 딱 해가지고 맞겠다 이렇게 딱 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입찰을 딱 줬는데 TSMC한테 딱 얻어맞았죠. 그 물량이 TSMC로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수율이 안 나왔어요. 그 수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볼펜을 만들어낼 때 제가 여기 볼펜을 막 이렇게 만드는 거 필요 없잖아요. 볼펜은 착착착착착착 찍어내야죠. 이게 착착 찍어냈을 때 딱 완성도를 보니까 완성도 이게 100개 찍었는데 100개 다 좋네. 이게 수율이 100%인데 엔비디아는 제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TSMC는 수율이 70% 나왔고 삼성은 30% 나왔어요. 그러면 착착착착 찍어냈는데 삼성전자는 70%가 불량이야. 그러면 삼성전자 맡기겠습니까? 못 맡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무조건 삼성전자가 나쁘다라는 거야. 삼성전자는 이쪽에서 잘했는데 이쪽은 아직 생소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출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제 얘기는 딱 나갔는데 지금 얻어 터진 거 가지고 삼성전자가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제2의 치킨 게임. 치킨 게임은 비메모리는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는 완벽한 치킨 게임입니다. 비메모리와 파운드리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치킨 게임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개념으로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근데 그들이라고 가만히 있나요? 가만 안 있죠. 가만 안 있기 때문에 그들이랑 막을 거예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싸워야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얼마 전 한 열흘 전인가요? 신문에 났는데 주주들이 삼성전자 돈 쌓아놓고 뭐하고 있냐 지금 그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외부로 딱 삼성전자가 나갔는데 외부에 적이 있는데 내부에 적이 있는 거예요. 주주들이 야, 그 막대한 자금 쌓아놓고 너네 왜 투자 안 해? 그러니까 삼성전자 경영진들은 쫓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투자하는 이유가 뭐죠? 뭔가 예금이자 플러스 단순하게 이게 그 공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예금이자 플러스 알파를 원하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막대한 100조라는 현금을 금액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쌓아놓고 있어요. 아니 내가 기껏 삼성전자한테 내가 1억을 맡겼더니 삼성전자가 내 1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있네? 그럼 내가 왜 삼성전자를 통해서 넣어놔? 불안정한데. 그럼 내가 직접 은행에 넣지.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거 부담이 돼요. 네. 그러면 현금을 쌓아놓고 있으면 부담되면 차라리 배당으로 줘. 라는 요구가 당연히 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돈을 활용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간 게 기껏 칼 차고 나갔는데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 건데 뒤에서는 너 들어오지 말고 더 싸워. 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삼성전자는 사면초가 쌓였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어떻게 좀 유보해달라든지 무마해달라 지금 그런 여론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도 지금 오다 보니까 이제 롯데와 삼성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하나의 정권 교체기에 요구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결정권이 내리겠습니다만 그거 엎드려도 삼성전자를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이끌어갈 수 있으면 그래서 결과가 좋아지면 더없이 좋겠죠. 근데 만약 이재용 부회장께서 지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면 그러면 삼성전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돼요. 잘 되면 좋지만 투자자라면 안 될 경우들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의 펀드 매니저예요. 아시아 펀드 매니저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막대한 돈을 굴리고 있을 때는 삼성전자를 살 수도 있고 TSMC를 살 수도 있고 중국의 어떤 업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딱 보겠죠. 이렇게 딱 보겠죠. 딱 보고서 이제 수많은 보고서가 올라오는 상태에서 굳이 내가 삼성전자를 사야 될 이유 있어 없어. 근데 또 한편으로 나는 이제 상사가 불러서 한 얘기가 있어. 자,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115조씩 중앙에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조금 잘 운영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그 수요에 충족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조를 굴리고 있다? 그러면 1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돈에서 일부는 갖다 바쳐야죠. 그렇다면 굳이 내가 삼성전자 살 이유 있겠어? 싸워봐. 난 싸움 구경 재밌으니까 보고 이기면 살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왜 안 들어오냐? 물론 환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만 유독 안 사잖아요. 현대차 사잖아요. 그럼 환율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환율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환율 문제라면 현대차도 똑같이 안 사줘야죠. 근데 지금 현대차는 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거는 제 내피셜이 강합니다만 한번 여러분들이 차현준 내피셜 그거 소설이야. 치부해 부리셔도 되고요. 그래? 그 한번 내가 이 이빨을 한번 조합을 맞춰볼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조합을 맞춰보셔야 될 필요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지신 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아마 삼성전자든 삼성전자 우선주든 사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빠진 것들이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원래 목적은 삼성전자는 우상향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배당도 잘 받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있어 투자하는 분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뭐 이번 달 그다음에 다음 달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혹시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그려온 것처럼 우상향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 작가님이 대변하신 마인드인데 내가 장기적으로 보겠다라는 분은 지금 이 정도 흔들리셔서 안 돼요. 만약에 2020년에 어떤 처음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삼성전자를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 거라고 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지금 PC 끄셔야 돼요. 끄시고 지금 이제 2년 지났어요. 2년 지났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 6만 원인데 못 올라간다 하시면 여러분들 장기 투자는 여러분들이 이상이고요. 현실은 여러분들 장기 투자가 되실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건데 30년 뒤에 저는 이제 몇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30년 뒤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같은 위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약 70% 확률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비중이 우리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번에 전체적인 그 뉴스 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보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다른 기업들이 커나가고 있는 거죠. 비중이 떨어졌다. 뭐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면 좋냐? 지금 잘해온 건 사실이에요. 잘해온 건 사실인데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이 싸움들을 이겨내줘야 돼요. 이 싸움을 이겨내면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겁니다. 글로벌 위상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때 가서 삼성전자는 저를 차영주 네 말이 틀렸다라고 우습게 보실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10년 전에 치킨 게임에서 일본이 안 꺾었으면 지금 삼성전자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TSMC와 인텔이 삼성전자가 커나가는 걸 가만히 보고 그래 니네 커라라고 할까요? 물론 삼성전자는 이쪽 비메모리와 파운드리 쪽은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같이 크면서 삼성전자의 비중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는 정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만 결국 점유율을 따오는 면에 있어서 보면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독점적인 지위를 펼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금 약간 우리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보면 이번에 휴대폰도 GS 문제 터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글쎄요. 어디서 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염두되더라.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기업 있을까요? 지금 뭐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 서프라이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 업종들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평소에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제 우리가 협력 업체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하청 업체 옛날에 썼다가 이제 협력 업체로 하는데 협력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한 5,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적으면 한 2, 3%짜리도 있고. 근데 이것은 뭐 물량 뛰기를 주니까 5, 6%만 남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 15%가 나와요. 엄청나게 놀라운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고영이라든지 뭐 테스트 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노광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건 삼성전자한테 단순한 어떤 협력업체가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거예요. 15%, 16% 이익 나는 거 삼성전자가 모를까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쟤네 김 작가님도 조금 전에 우리가 사담을 나눴을 때 이 업계에 돌아가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유튜브 업계. 유튜브 업계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저도 이제 우리 증권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의 근황 다 아는 것처럼 이게 여기 그럼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들려요. 다 들리는 것처럼 거기에 반도체 업계 일하시는 분들이 쟤네는 이번에 뭐 어디서 수주를 받아서 뭐 납품하나 이거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타났다? 저는 이번에 이 서프라이즈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읽어내셔야 되는 게 이런 걸 여러분들 LG엔솔 이번에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잘 나왔어요. LG엔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LG엔솔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나왔냐.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 2차전지 원재료 가격들이 다 급등해 버렸잖아요. 단기간 급등해 버리니까 이걸 니네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을 뚫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뭐예요?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니까 라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기업들이 투자하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기업들 투자하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2차전지도 그런 거네. 그 회사 대표자가 그 기자회견한 거 보면 여러분들 언론에 다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을 아닌 을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은유적으로. 그 뭐냐면 현대차랑 납품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닙니까? 납품 계약을 맺었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대당 100만 원씩 납품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대당 100만 원씩 납품하려면 보통 한 8, 90만 원에 만들어서 100만 원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120만 원으로 원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해놓은 게 있으니 100만 원 줘야 되는데 현대차에 찾아간 거죠. 우리 120만 원 안 주면 물건 못 줍니다. 현대차 받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양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을 아닌 을이에요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원가를 전가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지금 부품업체들이 같이 컸는데 이제는 이 끝에 있는 끝단에 있는 기업을 흔들어버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외떠독이라고 그러죠. 끝단에 있는 기업들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석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 특정 기업들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거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 밸류체인을 보시면 그걸 찾아내셔야지. 지금 뭐 현대차 갑니까? 삼성전자 갑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공부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적 서프라이즈 기업이 2차 전지 쪽에 좀 많다라는 의미신 거죠? 1차 전지 쪽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LG엔솔이 현대차에게 배터리 안 주면 현대차, 기아차가 차 생산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다른 쪽들은 큰 소리 못 쳐요. 네. 지금 저는 굉장히 여담 삼아 제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지금 현대건설이 가장 먼저 얻어맞았지만 철근 업체들이 철근 안 줘가지고 현대건설 특정 업체를 찍은 거죠. 현대건설 니네 그 우리가 단가 올려달라는데 안 올려줬지, 협상 안 하지, 현대건설 끊을 거야라고 언론에 났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아무리 그 철근 업체들이에요, 이제 건설 업체들과 그 대량 거래를 장기간 맺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좀 참아요.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이익을 나기 때문에 참는데 오죽했으면 현대건설한테 물량을 안 주겠다? 그럼 얘네 현대건설과 이제 앞으로 영원히 관계 끊겠다라는 개념으로 덤비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덤빌 정도로 지금 철근 업체들이 목소리가 커진 거죠. 팔아? 시멘트도 그렇잖아. 시멘트? 안 줘? 안 줘?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현대건설은 괘씸하죠. 그래? 이거 뭐 내가 다음에 니네 쓰나 봐라. 근데 딱 보니까 협회야. 개별 예를 들어서 뭐 차용주가 가가지고 니네 안 준다 그러면 다음엔 차용주를 안 쓰죠. 근데 협회야. 협회이기 때문에 이권단체, 그래서 협회가라는 게 이권단체를 만드는 이유거든요. 특정 업체를 어디 간망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협회장 바꿔버리면 돼. 그러면 현대건설이 철근 없이 공사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필요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쌍용차, 동원산업 등 이슈가 있는 기업. 이런 데 투자법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쌍용차는 잘 아실 거고 동원산업은 뭐냐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동원산업이 이제 김재철 회장. 정말 입지적인 인물이죠. 뭐 학벌이 높으신 분도 아니지만 정말 원양원선 오래 타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참치라는 것을 우리가 식탁에 캔으로 올려놓고 그런 것들 만들었고 더군다나 미국의 스타키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동원 참치와 같은 어떤 그 대중적인 참치 회사 이걸 또 인수를 해가지고 정말 뭐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내신 정말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90이 넘으셨더라고요. 아흔이 넘으셨,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90 넘었다라고 이제 신문을 본 것 같은데 아드님에게 이제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아드님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와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이제 합병을 한 거죠. 합병을 하면서 말씀드린 아버지 회사에 대한 지분은 거의 평가를 안 하고 아들이 갖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많이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쪽 회사를 이렇게 몰아주는 뭐 지금 그게 이제 이슈가 됐는데 관련해서 그래서 투자한 기업들 뭐 자문사라든가 그런 데서 뭐 소송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머니 게임 비슷하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처음 했던 에디슨이 있지만 쌍방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계열사들이 주식을 자사주로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행위들,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가 쌍용차에 난도없이 달려든 이유들 이런 것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편승해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 버리자. 이런 거 버리자. 지금 이제 동원산업에 대해서 이건 내피셜입니다만 어느 분이 사회이사 신규로 선임된 사회이사 그거를 올렸더라고요. SNS 보니까 한 분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못 읽죠. 근데 한 분은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고위 공직자까지 지내신 분인데 삼성 출신이시더라고요. 삼성에 잠깐 몸을 담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삼성의 어떤 에버랜드와 합병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간다.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물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읽은 것을 상속세를 50% 내고
뭐 하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나의 방안으로 차지할 것으로 보고는 하긴 이해는 갑니다만 뭐 우리나라 뭐 상속세가 비싸다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외국에 비해서 하지만 다른 세제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결코 대주주들에게 불리한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하려면 그거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다 이거 갖고는 논쟁하면 답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매도제도 저도 공매도제도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어쨌든 지금 있는 제도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속에서 내가 방법을 찾아내야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 높일 수 있습니다만 그 주식을 내가 갖고 있으니 이게 해결되면 이 주식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더욱 붙여서 아쉬운 건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이 좀 쓰러지신 이후에 주주환원 정책이라 해서 배당을 많이 늘렸는데 이제 상속세 납부가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금액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올해부터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을 더 이상 안 펼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돌아다닌다라는 게 상당히 좀 씁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의 투자법은 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상적인 기업의 투자법과 다릅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면 뭐 이건 어떻게 보면 테마주적인 성격이 강하고 쌍용은 그다음에 동원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저는 주식을 던져야 된다고 봐요. 뭔가 일침을 좀 가해줘야지 주주들 보는 걸 우습게 보지. 주주들하고 자기네들 눈에는 지금 내 기업을 우리 아들한테 넘겨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주주들은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심지어 동원산업 김일철 선생이 갖고 있는 지분들을 보면 스타키스트가 지금 뭐 꽤 높은 가치인데 그 가치 평가를 안 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장난을 친다. 라고 본다라면 지금 이제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은데 주가로 따져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걸 추적하기 위해서 보니까 아니 다 지금 뭐 주가라는 게 그 시장에 있는 걸 반영한 거기 때문에 주가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동원산업 관계자가 얘기했어요. 법률은 둘 중에 있을 땐 자산 가치를 따지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자산 가치보다 지금 주가가 낮으니까 이 자산 가치는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합병 과정에서? 근데 주가를 따져주겠대요,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